제1편 2007년의 데자비 AI가 만든 신용위기 신호. AI는 인류의 구원이라더니 왜 사모펀드가 먼저 비명을 지를까? 2026년 2월 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특정 펀드의 환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기억 없습니까? 2007년 8월 9일 프랑스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로부터 1년 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이번에도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균열일까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AI 기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AI를 담보로 쌓아 올린 부채 구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레버리지가 무너지면 시스템은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질문으로 이 구조를 해부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얼마나 커졌는가?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레버리지에 의존하는가? 신용 스프레드는 어떻게 실물 경제로 번지는가? 그리고 한국의 돈은 이 구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지금부터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1. 계산으로 증명. 시장 규모와 구조. 먼저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규제 당국은 은행에 강력한 자본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바젤 III 협약이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고위험 대출에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졌습니다.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고위험 대출 포트폴리오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사모대출 시장, 영어로 프라이버 크레딧입니다. 이 시장의 현재 추정 규모는 약 2조에서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 시장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본질적 위험을 설명합니다. 10년 전 이 시장의 규모는 5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4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적입니까? 은행 대출은 같은 기간 완만하게 성장했습니다. 규제라는 댐이 쌓이자 물이 규제 바깥의 새로운 수로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 수로가 사모대출입니다. 사모대출과 은행대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은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대출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감독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위기 때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비공개로 기업에 빌려줍니다. 공시 의무가 사실상 없고 유동성이 극히 낮습니다. 만기가 되거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가치 평가조차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 어떤 돈이 흘러들어갔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자금입니다. 사스 기업들의 성장 자금입니다. 수익이 나기 전부터 밸류에이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술 기업들의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2007년과의 비교가 명확해집니다. 2007년의 BNP 파리바 사태를 다시 봅니다. 당시 BNP 파리바가 환매를 중단한 펀드들의 담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 구조화 상품, 즉 MBS와 CDO였습니다.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락하지 않는다. 구조화를 통해 리스크가 분산됐다. 일부 지역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보인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락하자 담보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2007년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2026년의 담보는 무엇입니까? 기술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술 밸류에이션이란 현재의 수익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입니다. AI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많은 AI 관련 기업들은 실제 현금 흐름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밸류에이션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합니다. 대출 기관은 추가 담보나 상환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사업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낮아진 성장률은 다시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하강나선입니다. 2007년의 담보가 부동산이었다면 2026년의 담보는 기술 밸류에이션입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실물이 있습니다. 기술 밸류에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합의가 깨지면 그 숫자도 사라집니다. 어떤 담보가 더 취약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투자 관점. 옥석 가리기 시작. AI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먹거리를 통째로 집어삼킬까요? 이 질문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 사스 산업의 수익 모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스는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들은 월 또는 연 단위 구독료를 받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해지 비용, 즉 전환 비용이 높아서 고객이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스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유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낮은 이탈률, 높은 마진. 이 세 가지가 사스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기업들이 코드 작성에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가 등장하자 기존 코드 협업 및 리뷰 사스 툴들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사스 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자연어로 데이터를 분석해주기 시작하자 기존의 대시보드 툴이나 BI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약해졌습니다. 문서 작성, 고객 지원, 마케팅 콘텐츠 생성,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이 모든 영역에서 AI가 기존 사스 툴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 툴을 만드는 회사가 기존 사스 기업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 사스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 자리를 AI 기업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연쇄 반응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1단계. AI가 기존 사스 기업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기존 툴 대신 AI 기반 솔루션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사용을 줄입니다. 2단계. 기존 사스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일부 기업은 역성장을 경험합니다. 구독 갱신율, 즉 넷 레버뉴 리텐션이 하락합니다. 3단계. 매출 성장률 하락은 즉시 밸류에이션에 반영됩니다. 사스 기업 밸류에이션의 핵심 지표는 매출 배수, 즉 레버뉴 멀터펄입니다. 성장률이 30%에서 10%로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은 단순 비례가 아니라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시장은 성장률 하락을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 이 기업들의 대출 담보 가치가 하락합니다. 사모대출 기관들은 LTV, 즉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이 올라간 것을 인식합니다. 5단계. 사모대출 기관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기업은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6단계. 자금 조달이 막힌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인력 감축, 투자 축소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미시적 연쇄 반응입니다. 이것이 여러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면에서 다룹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AI 생태계에서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칩 공급자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AI 인프라 구축 붐 속에서 실제 하드웨어를 팔고 현금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는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고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이들도 실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아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소진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레버리지, 즉 대출을 기반으로 할 때 발생합니다. 지분 투자와 부채 투자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분 투자, 즉 벤처 캐피털은 기업이 망하면 투자금을 잃지만 원금 상환 의무가 기업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만기가 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대출 만기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융자가 가능하거나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디폴트입니다. 지금 AI 생태계 내에 많은 기업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의미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제 미시적 기업 문제에서 거시적 시스템 문제로 올라갑니다. 왜 그림자 금융, 즉 사모대출 시장이 위기에서 먼저 흔들리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개념 중에 유동성의 착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모대출 투자자들은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느낍니다. 분기마다 보고서가 나오고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실적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이 가치평가가 시장 가격 기반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상장 채권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크2 모델 마크2 마더리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모델 가격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방식이 무리 없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BNP 파리바가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MBS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1단계. 특정 펀드의 부실 노출입니다. 블루아울 사례처럼 특정 펀드가 환매를 제한하거나 포트폴리오 기업의 부실이 공개됩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모대출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2단계. 정보 비대칭 심화입니다. 사모대출 펀드들은 공시 의무가 약합니다.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포입니다. 3단계. 신용 스프레드 확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무위험 금리,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시장이 해당 기업의 신용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하이힐드 채권 시장과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됩니다. 4단계. 기업 차입 비용 증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기업들이 새로 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 7% 금리로 사모대출을 받던 AI 스타트업이 환경이 바뀌자 연 11% 금리를 요구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57%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기업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5단계. 투자 위축입니다. 차입 비용이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 의사결정 기준을 높입니다. 수익률 허들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투자 적합했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충이 모두 늦춰집니다. 6단계. 경기 둔화입니다. AI 산업의 투자 위축은 칩 수요 감소,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감소,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기술 섹터 전반의 성장 둔화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단순한 시나리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2008년처럼 실제 위기로 전개될 것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가 작동할 구조적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과 2026년의 구조적 유사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007년의 경우 은행 대출이 증권화되어 MBS와 CDO라는 형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분산됐습니다. 위험이 분산됐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내재화됐습니다. 담보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연쇄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의 경우 사모대출 시장이 AI 기업들의 레버리지 수단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보험사, 가족 자산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자금을 댔습니다. 담보인 기술 밸류에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이 어디에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위기의 속도입니다. 2008년의 모기지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현재의 AI 사모대출 시장은 5년에서 7년 사이에 급팽창했습니다. 빠르게 쌓인 구조물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반전 또는 리스크. 여기서 중요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AI 산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클라우드 AI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도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거품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입된 모든 자금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이 성장하는 산업이었다는 사실은 2000년의 닷컴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산업은 살아남았지만 인터넷 붐에 투입된 수많은 기업과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도 유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AI 붐을 타고 과도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담보로 쌓인 레버리지는 조정 과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구조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AI 기반 기업 분석 사스 기업이 있습니다. 2022년 당시 ARR 연간 반복 매출 1천만 달러, 성장률 연 80%, 밸류에이션 1억 5천만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ARR의 15배 수준입니다. 이 기업은 사모대출로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담보는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LTV는 약 33%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이 기업의 핵심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률이 80%에서 15%로 급감합니다. 시장은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 ARR 배수를 15배에서 5배로 낮춥니다. ARR 자체도 성장이 멈추면서 1,200만 달러에 머뭅니다. 밸류에이션은 6천만 달러로 하락합니다. 처음의 40% 수준입니다. LTV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천만 달러 대출의 담보가치 6천만 달러, LTV가 83%로 올라갑니다. 대출 기관은 담보 부족을 경고합니다. 기업은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 사례 하나가 문제라면 그냥 기업 한 곳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수십, 수백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대출들이 연기금, 보험사, 대학 기금 등의 자금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편입돼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반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AI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의존도가 낮습니다. 만약 AI 사모대출 시장이 흔들려서 중소형 AI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면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이 헐값에 자산과 인재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빅테크의 독점을 강화하는 역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가 전개되더라도 한 가지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출발점은 AI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좋은 기술에 과도한 부채를 얹으면 기술이 성장해도 부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레버리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교훈을 2026년에 다시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구조. 오늘 우리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 AI 밸류에이션을 담보로 쌓인 레버리지, 그리고 환매 제한이라는 첫 신호. 2007년에도 시작은 작았습니다. 펀드 몇 개였습니다. 자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지금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밸류에이션이 꺾이면 담보가 무너집니다. 담보가 무너지면 신용이 얼어붙습니다. 신용이 얼어붙으면 실물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행정공제회, 그리고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 이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 대체 투자의 상당 부분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로 흘러갑니다. 그 펀드들이 AI 기업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다면 그 리스크는 단순히 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산과 연결됩니다. 이 균열이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번질지 다음 영상에서 한국 자금의 실제 노출 구조를 추적합니다. AI는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먼저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